따르면은 메가다가 굉장히 거드름 피우는 그 자세로 서 있는 거에 비해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뜻한 예의를 지킨 이 사진을 보면서 메가더와 이승만의 같은 관계를 읽을 수 있고, 그 이후 이 남한 분단 3년에 어떤 앞날이 예상되는 장면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날 그 동경회동에서 당시 남한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하지를 메가더 불러가지고 3자 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 명이 거기서 만났다는 거는 뒤에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이승만의 행적, 하지의 행적, 메가더의 언동동을 통해서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이제 이런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이후 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주 학살인데요. 제주 학살은 약 7년 7개월에 걸친 거고, 이 여수 순천은 그보다 짧은 6년 이상 걸린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차남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4월 3일 동기만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 미군이 제주도에서 이 기미 독립선언 기념일에 구경 나온 사람을 향해서 미군 경찰이 처음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관덕정 학살이 일어난 이때부터 이제 이것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그냥 사상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제주 학살이라고 부르든지 사상 동기라고 불러야 이제 옳은 이름이 아닌가 해서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관덕정 학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항의하는 그 민관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민관 총파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게 아니라 미군정 관리, 미군정 경찰들도 합세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덕정 학살, 국경군이 미군정 경찰에 총에 맞아 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항의 파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그 조선인 출신으로 최고의 그 지위를 갖고 있던 조병욱이라는 자는 미군정 경무부장 자격으로 제주도에는 빨갱이들이 많으니 예를 들면 그 뭐 항의 파업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경찰을 투준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들의 어떤 분노, 울분 이런 것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미군정 경찰이 했다는 것은 그 후 약 13개월에 걸쳐서 2,500명 정도를 잡아가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주 사람들의 어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는 미군정에 불복해서 그런 노예처럼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본이나 육지로 도망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들고 일어서는 그런 봉기, 항의, 그것이 말하자면 사상 봉기의 어떤 큰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그 당시 향토 여단으로서 그 제주 지역은 이제 구연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의 말에 여수에서 14연대가 이제 할 때 지역마다 이제 그 연대를 뒀는데, 여수에는 14연대, 제주에는 9연대죠. 그래서 이 9연대장하고 당시 그 산업 봉기를 일으킨 쪽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살상을 피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군정과 미군정 경찰이 그걸 틀면서 대산륙에 이제 광풍이 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학살의 주역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지금 금방 소개한 것처럼 그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총책을 졌던 이승만, 그리고
미군정 시절부터 경찰의 그 당시 경찰이라는 것은 군대보다 더 많은 물리력, 무력 어떤 총칼을 쥐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줄 수 있는 조병호, 그 다음에 그 집권 초기 국방장 이런 사람에게 어떤 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삼봉기는 1948년 5월에 있었던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현 총선거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삼봉기는 그 형식 논리상 이 남한만으로의 분단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양상이었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반공주의자들에 의해서 좌익 뭐 83만 그 선거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도층 민족주의자 김구나 김구시 선생들도 이승만주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면 이승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이승만이 우격다짐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1948년 4월에 있었던 봉기는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항의 행동에 대해서 아까 이 향토연대 부연대장과 같이 그런 평화적인 해결 또는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 선무공작 어떤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이승만유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제주도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중간에 이제 그 중상한 마을도 있고 해변 마을도 있는데 이 피해자 지도를 보면 아주 그 까맣게 된 제주시 노영동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 돼서 저렇게 찢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조천면에 도촌리, 그 다음에 여기 표선에 가신 이런 데가 여기 밑에 표시한 것처럼 이런 데 500명 가까이 희생이 된 거죠. 이게 정부가 조사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건 이제 최소한의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제주학살의 주역이 이승만 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학살을 좌우지우지하고 예를 들면 공격하라든지 뭐 강경 진압하라는 대부분의 명령은 미군이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난자히 영어로 썼습니다만 이게 작전 통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한국군의 작전권을 뭐 이양한다고 했을 때 그 바로 영어 표현이 이제 이 작전 통제권인데 미군은 미군정 시대는 당연히 이제 미군 주도하에 그 토벌 작전을 벌였을 것이고 한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도 그 미군정과 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맺어진 임시 군사협정에 의해서 1949년 6월 미군이 공식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고 그 뒤에도 미 군사부문단이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미군의 실질적인 작전 통제권 행사는 뒤에 소개할 여수 순천 그에서 그 일이 있을 때 군대의 모든 작전, 정보, 방참, 군수 지원 등이 이 미군 주도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대한민국 군대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군의 날 하면 며칠입니까? 국군의 날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중에 38도선을 넘은 날을 이제 기점으로 하는 것이죠. 뭐 창군 기념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군대가 어디서부터 그 정통성을 찾아야 될 것이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서부터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운동할 때 임시정부 시절에 이제 그 군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15 이후에 뭐 그 국군 준비대라든지와 같은 것에서부터 또 연을 찾을 수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규 군대로 특히 당시 이제 국민당의 그 지원하에 만들어졌던 때서 앞서 소개한 그런 작전 통제권을 이제 인수받은 1944년 8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규군을 만들었다면은 우리 나름의 어떤 정통성을 지닌 군대는 1944년 8월. 이 1944년 8월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태평양 전쟁의 어떤 그 전세가 기울어질 무렵, 그 얘기는 곧 필요하다면 대일본 그 선전 보고를 하고 이제 독립된 국가의 자격으로 군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말그대로 주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역사의 어떤 그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1940년 8월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고 만약 지금 여기 소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한 군대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작전을 수행했다면 제주도부터 점령을 해서 그 일종의 국토 탈환 작전을 벌였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스럽게도 바로 그 미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한국 광복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1945년도 아니고 1946년에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8월 이후에 현재의 그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정 시절에 만들어진 군사학교가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사관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곧 이제 장교들을 길러내면서 이제 지금의 군대가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군사영학교에 입교하는 그 생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광복군도 들어가 있고 만주군, 일본군 출신들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광복군들은 빠져나가고 또는 빠져나갔다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일본군 출신 소위 말하는 친일 군인으로 이 대한민국 육군의 그 상층이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백선엽, 이영근,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군 출신이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박정희가 이 육사 이 일본군 출신들의 어떤 비호 아래 군 생활을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고,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제 여수 순천 항쟁 이후에
그 수군 작업이 벌어지면서 일반 군대 내의 적색분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와 관계 있었다는 그 남로단계 그 군인들을 이제 소위 밀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을 이제 보장받는 이제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여순 항쟁의 전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여순 항쟁을 통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됨과 아울러 가지고 이 남한의 어떤 정치풍도, 대한민국의 나라의 중심이 방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 여순 항쟁의 큰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순 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밤에 여수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 그 장병들이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 제주도에 가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 제주도에 가서 제주 도민들을 학살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며칠 동안은 여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틀 뒤에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범석 역시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쨌든 이승만과 같이 그 초기에 총리 겸 국방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 그 기자들 앞에 소개된 사건의 내용은 혁명우용군 사건 협의로 그 10월 19일 이전에 9월 28일 날 군에 소환됐던 14연대장 오동기와 통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동기는 이제 그 적색분자 빨치산이라고 단정하고 오동기와 통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오동기와 그 일당들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40여 명의 사병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보처장 김영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 좌익 분자들이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군대에 합류한 게 여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방장관과 공보처장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이 있고, 또 하나는 여수 지역의 그 소위 남로당 조직들이 군대 합세해가지고 난리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10월 25일 날 이제 그 오여단장 김백일이 이걸 통해서 김지회 중위 주도의 14연대 반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5일 동광일보를 통해서 남도당 지령에 의한 지창수 상사 주도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4개 내지 5개의 그 언론 발표 보도에 따르면은 여수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김지회 중위 주도의 반란이고, 또 하나는 지창수 상사 주도의 반란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사건의 어떤 그 발단에 대해서 벌써 정부 안에서도 하나는 그 병사라고 부를 수 있는 지창수 상사 측에 이제 주도설이 있고, 하나는 이제 김중희 주도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이 당시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정부가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우익 인사들도 관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날에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바로 사건 다음 날 미군 공군단과 대한민국 육군 총参谋총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쳤어요. 대책회의라는 건 말이 대책회의지, 예를 들면 그 토벌작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중장이 이제 그 토벌 때 총사령관이 됐는데 실제로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송호성은 평화적인 해결, 온건한 그 입장을 선택하자 그런 주장을 폈는데 나중에 백선엽과 같은 친일 군 출신들이 무슨 소리냐 이제 정부 초기에 그 국민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강경 진압으로 일관했다. 이런 것이 여수 항쟁의 어떤 비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반란이 배후에 극우 정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하자던 김구를 이제 이 난리의 어떤 배후로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승만과 사이가 이제 더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점점 그 외부적인 규정성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그 60, 70년대에 무슨 북한에서 이상한 사람이 내려왔다면 월기대회 같은 걸 할 때 또는 뭐 도덕 시간에 그 방공 국가에서 봤던 그런 천진 공로할 만행 이런 말이 이제 이 시기에 신문 용어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족들이 모여서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8세기나 지난 다음에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여수지는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런 등등이 나서서 그 일종의 피해 조사, 그 유족들을 찾아 나서고 그 희생된 어떤 그 때를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진실 싸움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며칠 뒤에 순천, 그 다음에 약 18일 후에 여수가 진압되었다. 여기서 표현을 이제 진압을 위한 대살육 학살이 벌어졌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난리를 일으킨 쪽은 이제 뭐 친일이라든지 또는 미군정의 비극을 자들을 처단했다는. 근데 그 경우에도 뭐 공개적으로 그 소위 인민 재판이 벌어지고 그래서 했는데 비해서 이제 한국 군대와 경찰 그리고 이쪽은 그 10배 정도 이상의 죄 없는 민간인들을 이제 사육을 했다. 이제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소개할 것은 당시 그 여수가 진압되는 동안에 그 지도들입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저녁부터 일어난 일을 1948년 10월 25일 밤 12시까지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상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밤 12시 상황입니다. 여기가 그 14년대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진압 경찰 내지 군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데요. 21일 이 순천 쪽으로 약간 이제 북상하고 있고 이것을 강력하게 이 진압권 토벌대들이 병력을 증가해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당시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의 지도가 이게 아시다시피 다 미군 지도고요. 초기에는 다 이게 공개로 금지됐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22일 밤 12시
항쟁을 일으킨 14연대 세력들이 더 위축되고 여긴 더 긍정적인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일 반별절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지변이 이렇게 됐지만 사실 거의 포위돼가지고 일부는 이제 해안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제 지리산 쪽으로 또는 이제 뭐 방향 백운산 이런 쪽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일 밤 12시 그때는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산이 끝날 때 그거요. 지리산까지 쫓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세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때는 나중에 이제 유격대화, 게릴라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상업 종료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미국의 화보 잡지 라이프지의 한 마이더스 기자가 그 상황이 거의 끝날 무렵의 여수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이때 이제 보면 이게 L5 경비행기, 세스나 경비행기고요. 이 천이지는 아니지만 이 힘수망, 제프 이런 뭐 복장 이런 게 전부 다 미군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방군 총사님 아까 육군 참수장 송호선 장군과 군사고문단 이 한리 풀러 대령이 같이 이렇게 또 아마 작전이 끝나고 지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송호선 장군이 앉아 있고 이건 직원을 불러서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군인이고 이건 경찰이고 이건 군인이고. 자,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뭐 플러 대위 그 당시 미 군사 군단의 로버트 대령에다 중장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현재 그냥 뭐 서울에 앉아가지고 지도로만 이렇게 뭐 전화로만 그걸 한 게 아니라 현지에 나왔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연대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사진에는 이 아녀자들인 거 봐가지고 또는 이 우통까지 10월인데 이렇게 우통까지 벗은 상태였던 이 사람들이 과연 살아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아무런 뭐 무기를 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동물 다루듯 사람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여수 사건 하면 뭐 이런 자료 사진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학교 운동장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른 사진은 이게 양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약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하게 이게 한의사들을 살려도 뭐할 텐데 이렇게 뭐 아주 이게 이 여수하면 제일 유명한 이 넬프 블랙 소행이 이 사진은 이제 그 아까 칼 마이더스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이 라이프지 찍은 건데요. 미군 장교들이 14년대 기를 도입해가지고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14년대. 이건 이제 그 앞서 얘기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불의 지역 여수 사건 주요 집단 희생자의 가해주체 여기 남원 여수는 이쪽에 아래쪽에 있고요. 광양, 순천, 구례, 곡성 뭐 이런 데서 3년대, 12년대 등에 의해서 이제 희생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운동장에 이 사진 인터넷을 제가 찾아낸 건데요. 어느 쪽이 살고 어느 쪽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죽음을 기다리고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뭐 군인 가족이라든지 경찰 뭐 친척 이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도로 나타낸 걸 이제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희생 장소, 선동면, 안전면, 구례호, 가해주체, 3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연대, 그 다음에 또 12연대, 대경찰서 경찰. 그래서 확인된 것이 9명,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이 돼서 사건 직후에 시체를 일부러 수습한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은 것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 입장에서 언제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시체를 수습해서 어디 여도 쓰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진실 화해관 과거 정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의 일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그 전남 지방에서 군경 투고에 의해서 922명, 항모소 사건에 의해서 199명, 그 다음에 적대 사건이라는 게 이제 그 빨시장들이 소위 그 이 사건 초기에 저질렀다는 거를 다 확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보면 2,000명 이상의 이걸 이제 그 정부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피해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군경 토벌에 의해서 작전 중에 희생된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사건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개관천선을 위해서 자수하라고 해가지고 만든 조직이 이제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전쟁 직후에 거의 그 확인된 걸로 보면 군경 작전 중에 약 900명 이상 죽었다면 그 3분의 1 정도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 형무소 사건인데 그 여순 사건 이후에 그 관련자들이 죽지 않은 경우에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이제 이 전남, 전북, 경남 그러니까 여수 순천 사건이 아니라 전남, 전북, 경남에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분하면 이렇게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동, 고성 이렇게 됐는데 이 지역은 불과 앞서 얘기한 것에 하면 너무 적은 161명이 이거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진실 해결 과학 정리에서 고민 보기 끝에 직권 조사를 해서 확인된 피학살자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국장이 이 형제별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형제별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군 형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125명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대 이제 내장을 해가지고 제주 4.3 사건 당시 백조진 지휘와 기관장의 사건이다. 이건 역시 이제 재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진실화에는 이걸 하지 않고 활성 종료로 됐다고. 이제 여기 행방불명이라는 게 당시에 군사재판, 군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모욕이 제주 사상 평화공원에 약 3,500명 정도 돼 있는 비석입니다. 앞서 이해한 것처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대전 형무소 수행자들이 이렇게 그 물려골이라는 계곡 쪽 그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이제 이거 건드린 거였는데 그 희생을 했는데요. 그 제주도 출신 이도영 박사라는 분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이제 그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진을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이제 국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 아이 표정을 보십시오. 바로 몇 분은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진 전부 미군이 찍은 것이거든요. 미군이 찍고 미군 장병들이 다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 형무소에 제주 사건 관련자도 있었지만 여수 순천 사건 관련자들이 있어서 여기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군인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주술로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무슨 저 기병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열, 사격, 뭐 후열, 전진 이렇게 훈련 방식으로해서 불법 처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시체를 거의 딛고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생매장 생은 아니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처럼 한 거죠. 자, 이건 이제 이것도 역시 미군이 촬영한 사진인데 공주 형무소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총 역시 다 미군이 제공한 M1 여러분들 다 써보시죠. M1이나 칼빈. 이분들은 다 이제 희생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 공주 쪽에도 이 내장지 발굴해보면 이제 그 유골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로 보면 다 한국전쟁 시리즈에 들어있고요. 사진들은 병사 이름. 이 사진들의 캡션이라고 사진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총탄인데요. 이 뒤에 보면 뭐 세인트 루이스 이런 식으로 약자로지만 이게 미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총알들이 왜 수많이 떨어진 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발사되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가 이제 그 전말을 심판할 때가 됐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재신 나중에 70년대 재신 사건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요. 제 군의 재판을 받아가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인데 재판 기록은 없고 이 재소자 명부의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만 있다는 것이죠. 80년대에도 이 경찰서에서 사상자 98명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사는 뭐 주소, 여수 반란 당시 인천원 활약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49년 4월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사실 유무와 불합실라고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경무고 82년 11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김득중 국가청산위원회 지금 근무하는 역사학자가 친구인데
여순 사건은 현상적으로는 군대와 경찰의 갈등 관계도 있지만 제주 사상이라고 하는 건 제주 역사를 진압하라는 명령 거부한 데서 드러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분단 정권 반대, 친일파 척결, 해방후의 사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적 피해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수는 단지 그 사람들 지금 그 영국장의 조사는 한 1000년 가까이 인간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순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이 헌법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공국가, 반공 일색 국가로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그런 그 억압국가의 출발이었다는 것이, 고 그러한 것의 가장 압축적인 표현이 일제시대 때 치안 유지법 또는 그런 질서 유지법 같은 것을 명시를 바꾼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얽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그 촛불혁명 이후에 87년 헌법 개정 이런 말을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1948년 체제, 국가보안법 체제, 그런 반공국가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수 항쟁의 그 민간인 희생, 그들이 왜 죽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밝히려는 노력,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평화제한구인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 10년 전에 추미애 의원이 처음으로 이 수행이 멍도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그 2년 전에 제주도에서 18분이 재심 청구를 했고, 그날 1월 17일 날 역사적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얘기한 수인 연구하고 군 집행 지휘서가 유일한 그 피해 사실 확인입니다. 그는 판결문도 없고 진술 조서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은 맨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진술 조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진술 조서가 정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검찰 진술 조서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기소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소장에 근거해서 판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도 없이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짧게 1년의 형을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명예 회복을 더 이룰 수 없다고 18사람이 우리는 국도 아니다, 땅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 재심 청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여기 보면 9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수에서도 여기 지금 장사님 그 며느리가 여기 와 계신데요. 철도였는데 예란의 국권 논란처럼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가서 죽은 거죠.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도 없고, 국민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불법을 했다는 원심의 결정이 옳다. 그리고 일정한 정자 관련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을 체포 감금한 것은 잘못됐고, 또 이 연행 과정을 목도한 사람의 진술도 사실에 부합된다고 해서 이 재심 결정을
대한민국 법원이 처음으로 내렸다. 무죄 여부는 아닌데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실을 미루어서 조만간 이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 제주도식으로 얘기하면 공소기가 검찰이 이제 이들을 죄가 있다고 지정하는 것을 기각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그 결론은 아무리 군대라고 하지만은 부당한 명령, 예를 들면 그 같은 동족, 국민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런 정확권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보통 제주도 학살은 이제 다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이행기 정의는 여수나 제주나 아예 그거 다 행위 안 됐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인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과연 제주도의 이행기 정의라는 것은 이제 억압국가에서 어떤 민주국가 또 민주사회로 됐을 때 그 전에 국체제에서 일어난 불의에 대해서 올바른 그걸 바로잡는 정의가 실현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일본의 그 제주학살 희생자들 기리는 이제 이 탑을 지면서 제주도 아까 그 행정부에 어떤 동네마다 다니면서 돌 하나씩을 여기 다 챙겨가서 이 위에 탑이 있고요. 그 기단에 화북리 돌 하나, 일돌이 돌 하나, 이거 돌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제주도에서 있던 재심 71년 만에 제주시역 신고도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도 이런 재심 개시 결정, 그다음에 재심에 대해서 그 무죄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이 검찰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그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시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잠깐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법무부에서 이 제주도 사건의 재심 결정에 이제 반영했다 그런 장관의 그 시토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방검찰청의 항소 포기만이 아니라 법무부 수준에서 제주도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결과로 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창도 이거 그 사건 당시에 그 육군의 이 거창이지만 여기도 역시 이제 피해 배상이 전혀 안 이루어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이런 그 논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위원회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앞으로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앞에서는 이렇게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것이라는 게 이런 해이한 이런 분단 세력, 반공주의 세력, 독재 찬양 후전 세력. 아까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했는데 그런 말보다는 국기 모독대, 국기를 이제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라는 말은 너무 고상한 편이고요. 국기 모독 부대, 국기 모독 세력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역사에서 퇴장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그 친일 군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친일 매판 세력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작업을 했던 임종국 선생의 남긴 글을 읽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한 입자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8.15 해방이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밟은 세 번의 광명이 없는 한 민족사의 기강은 한말이다. 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 간단하지만 오늘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기억했지. 네. 그 내부상은 오늘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네. 참 지나고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강의에 쭉 들어가면서 말이죠. 네. 우리나라 해방 상황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예. 해방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네. 한반도가 4분되고 일본도가 4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지도도 4분된 것이 지방 행정구역도 이리저리 벌어지고 그 여기에서까지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데 네. 이것이 승리한 연합국가의 전제국의 구도였는지 구도였다면 이렇게 실행하고 위도 선상으로 삼가서는 그렇게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게 나름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현재 행정구역이나 이걸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도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자유중국이 그때 연합군사에 의해 가지고 당에서 여기 이 동경만 앞에 여러 큰 섬 하나 하고 영국군 여기 북부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경 아주 핵심 지역을 미국 그다음에 여기 소련 이제 한국도 여기 한병도는 소련 여기 평안도 일부는 영국군 그다음에 어디죠 여기 자유중국 장개성의 중국은 제주도로 포함해가지고 여기 옛날 백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처럼 여기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약 38도선이고요. 지금에. 그다음에 그 위에 39도가 있어요. 39도. 그래서 이 미군 장교, 대령급 장교들의 세 명이 이 남한을 어떻게 점령할까 얘기할 때 38도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39도 평양 정도까지 하자는 그런 걸 논란하다가 39도 하면 이 소련이 반발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해서 38도를 하는데 38도를 한 것은 한강과 이 현재의 서울 개성 같은 거를 미군이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38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연합군 정상들이 회의를 할 때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회의용으로 미군이 내부용으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일본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데 분단을 하려면 이렇게 일본을 분단을 여기를 하나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런데 한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하나만 윤영재입니다. 우리 허상수 교수님 참으로 그 어려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이만큼 더 밝혀져 있는데 사실 제주 직접 태생하시니까 더 애정을 갖고 하셨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제가 생각에는 분단 체제 속에서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엄연히 지금 미국이 계속 세계 패권 문제를 논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형평성이 안 났거든요. 지금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20몇 년 됐잖아요. 예, 90년.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왜 아직도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를 맺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련과 중국하고 수교를 당당히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이 자체 세계에서 자체가 아주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38선이라는 38선이 휴전선인데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어쩌면 미국 놈들이 좀 안 됐지만은 이제 좀 패권으로 좀 그만하고
남북을 통일로 가까우는 길을 우리 가는 길에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력으로 이거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그런 것이 좀 가능할까 좀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좀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분단의 현실적인 해법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가지고 그 9.19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휴전선에 그 전방 초소를 서로 없애기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해 발굴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결정을 그런 합의를 한 서너 번만 하면 남북이 서로 소통하는 남북이 통일하는 그냥 국가가 물리적으로 하나로 되기보다는 어쨌든 삼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삼통, 통신, 교통, 통관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과 문화가 같기 때문에 한 번 이게 물꼬가 터지면은 굉장한 이제 그 어떤 잠재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9.19 합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할 테니까 뭐 봐주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둘이가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해 사령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쪽 대통령이나 저쪽 그 위원장이 뜬날 맞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3일날 선양에서 민간 단체 대표들과 북측 인사들이 뭐 안 만난다고 만난다고 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뭐 당장의 1대1 국가대 통합이나 통일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통관, 통행, 그다음에 그 어떤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좀 통일을 다단계로 보면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어떤 놈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가가지고 그 뭐라고 했어요 어젠가 그제 그 없애라. 그건 사실은 이 9.19 선언의 그런 평화적 가치 이걸 전혀 모르는 정말 무시 극우에 달하는 자의 그런 맹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정말 이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무지막지한 세력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내려야 촛불혁명 고생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내용을 뭐 누가 아시는가 아시겠지만 교수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강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지난 4시간 3